안녕하세요. 요즘 따라 나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고 있어요.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건 사실 정말 큰 고비들을 넘기면서였거든요. 많은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몸과 마음이 함께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죠?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병원을 참 자주 다녔어요. 원래는 병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몸이 여기저기 망가지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아플 줄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사실 몸이 아프다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회복을 좀 하던 중에 남편마저 큰 병을 앓게 되었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죠. 결혼 초반에는 그저 신혼의 달콤함에 취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확 뒤집히더라고요. 신혼의 평화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남편의 위험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한순간에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첫 번째 큰 고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최근 몇 년간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가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살면서 병원에 자주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 기간 동안은 병원이 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익숙해지는 그런 순간들이요. 병원을 다니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구나 하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다 남편마저 큰 병을 앓게 된 순간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더니 위내시경을 받으러 갔다가 위암 소견을 받았어요. 그날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위암일 수도 있대. 진단서를 끊어주셨어.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어.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데 저는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전화해보니까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에나 진료를 받을 수 있대. 그날 가려고 해. 근데 나 암이면 어떡하지? 요즘 계속 소화가 안 되더니 혹시 이게 암이라서 그랬던 걸까?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어떡하지? 이게 진짜 암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하니 저도 같이 두려워졌어요. 그래도 남편한테는 최대한 걱정하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그날 휴가 낼 테니까 같이 병원 가보자.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리고 아직 확실한 거 아니잖아. 작은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릴 수도 있어. 큰 병원에서 다시 확인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응? 저는 최대한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도 속으로는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서웠어요. 그날 밤 남편이랑 같이 병원에 가기 전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고 만약 남편이 정말 암에 걸린 거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그 후로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위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도 초기여서 예후가 좋을 거라고 했지만 그래도 위암이란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도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어서 회사에 병가를 냈고 그렇게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후에도 꾸준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에 힘을 쏟았죠. 다행히 1년이 지나면서 남편의 컨디션도 점차 좋아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젠 좀 괜찮아진 것 같아. 회사도 복귀해야 할 것 같아. 나도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이 회사에 복귀할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저는 우선 회사에 가보라고 했어요. 막상 가보면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복귀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 몸이 너무 힘들어.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휴직을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퇴직하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차라리 휴직을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은 1년간의 휴직을 결정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당장 갚아야 할 빚과 생활비 걱정에 머리가 아팠지만 아픈 사람 먼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선 집에서 푹 쉬면서 몸을 챙기자. 건강이 제일 중요해. 내가 일하면서 당신 챙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혼자 남편과 아이를 다 챙기기에는 벅찼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도움을 청하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전에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할 거라고 했을 때 가장 좋아했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저희 남편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1년 정도 휴직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일을 해야 돼서 혹시 어머니가 오셔서 남편을 좀 돌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재빈이도 챙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흔쾌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셨어요. 예, 그때는 나도 젊었지 않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들 병수발을 하니? 아휴, 너도 참, 그 나이 되도록 생각을 못하니? 그리고 내가 왜 아들 병수발을 해야 하니? 해도 안 사람이 네가 해야지. 늙은 나를 시켜야겠니? 너는 참 인정머리도 없다. 처음에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예전에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만 하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오히려 제가 생각이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니 기가 막혔죠. 그래서 차분히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도움 필요하면 말씀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몇십 년 된 일도 아니고 작년 일인데요. 지금 저 혼자 생활비 버는 것도 벅차요. 아시다시피 애 아빠가 아픈 상황이니 누가 옆에서 좀 챙겨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들 하원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즘 회사가 바빠서 야근할 때도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돌아오는 답이 너무 냉정했어요. 요즘 애 봐주는 사람들 많다며? 몇 시간만 그런 사람들 쓰면 되잖아. 너는 다 늙은 시어머니한테 그런 일을 시키고 싶니?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살이 한다더니 딱 그 짝이네. 그리고 요즘 뉴스 보니까 애들 밤 9시까지 봐주는 어린이집도 있더라. 그리로 옮기든지 해. 아무튼 나는 못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시더니 대뜸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 순간 정말 난감하고 어이가 없었죠. 이 모든 걸 나 혼자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남편 먹을 음식들을 준비해두기 시작했어요. 그 뒤엔 제가 먼저 출근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아이를 깨워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이고 어린이집 갈 준비를 시켜 함께 나왔죠. 이런 생활을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를 그저
오늘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모두 처리하고 집에 와서는 남편과 아이를 챙기고 둘 다 잠들면 그제야 조용히 거실에 나와서 맥주 한 캔을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하루만 버티자는 생각을 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다행히도 저는 체질이 건강한 편이라 그런 생활 속에서도 몸이 버텨주더라고요. 남편과 아이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버텨야지 하며 마음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니 남편도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남편은 꾸준히 추적 검사를 받으면서도 별다른 이상 없이 회복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이제 나 많이 좋아졌으니까 복직 신청해서 다시 일 시작하려고 해.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는지 저희 시어머니가 귀신같이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애비 이제 괜찮다며? 참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래도 너가 계속 신경 써줘야 한다. 항상 위에 좋은 음식도 잘 챙겨주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플 때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말로만 챙겨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시댁 상황을 보면 어머님의 말과는 정반대였어요. 아무도 서로를 진심으로 챙겨주거나 관심을 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사실 남편과 형님, 시누이 셋이서 사이가 좋은 편도 아니었어요. 명절에 다 같이 모여도 별다른 대화 없이 서로 뭐하고 사는지도 잘 몰랐죠. 그저 그날 제사나 명절을 치르기 위해 만나는 정도였어요. 그런 분위기였으니 남편이 아플 때도 다들 무관심한 게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번에 남편이 회복된 이야기를 들으시자마자 다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 뭐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되고 이번에 너희 아버지 제사인 건 알지? 전날에 장 봐오면 조금씩 작업해놓고 당일에는 음식 만들어서 하면 된다. 우선 내가 장은 봐올 테니까 너가 돈 30만 원 보내고 금요일에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오면 같이 제사 음식 준비하면 된다. 이번 제사는 토요일이라 너도 부담 없을 거야.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제사가 언제든 늘 부담인데 이번에는 더더욱 그랬죠. 특히 저는 결혼 후 한 번만 제사에 참석한 후로는 안 가기로 합의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남편 병간호 문제도 그냥 저 혼자 감당한 건데 이제 와서 아들이 회복되자마자 제사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 보니 기가 찼죠. 사실 결혼 초에 시아버지 제사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남편을 따라갔죠. 그런데 막상 제사에 가보니 남편과 시어머니, 저 셋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주버님과 시누이도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제사 시작하기 전에 오셨고 시누이는 아예 오지도 않았죠. 그때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누이도 안 오는 제사인데 나도 다음부터는 안 오겠다고 말했었어요. 남편도 딱히 반대하진 않았고 저희는 그 후로 제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죠. 그때부터 시어머니도 큰형님과 제사를 준비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제사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마치 제가 원래부터 제사에 참석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니 정말 황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사요? 제가 왜요? 형님이랑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그동안 안 갔던 제사인데 갑자기 왜 제가 해야 하죠? 애 아빠는 보낼게요. 그리고 지금 저 몸 10개도 부족한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예전부터 참석했던 제사도 아니고 필요한 거 있으면 형님이랑 애 아빠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주말 출근하면서 겨우겨우 생활비 벌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못 가요. 너는 또 그런다. 아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답을 하지. 장 보는 걸 어떻게 남자랑 하니? 당연히 며느리랑 해야지.
그전에는 나 혼자 했는데 양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제사만 하면 몸이 아프니 그러지. 너는 시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니?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오라고 하면 네 하고 와야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그리고 너 안 올 거면 30만 원은 택도 없다. 100만 원 보내라.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건 제가 제사에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전 사실 제사에 가느니 차라리 100만 원을 내고 안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물론 그건 속으로만 한 생각이고 실제로는 돈을 기존대로 30만 원만 보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계좌로 바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보내드렸다고 메시지를 남긴 뒤에 전화를 끊었죠. 이렇게라도 끝냈으니 됐다 싶었어요. 그 후 남편에게 이 상황을 얘기했더니 남편이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당신 이번에 웬만하면 참석하지 그래? 형님이 이번에 일을 시작하셔서 더 이상 제사에 오시지 않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나중에 형님이 제사를 물려받게 되더라도 간소하게 하거나 아예 안 하고 싶다고 하셨나 봐. 그래서 어머니가 화가 나서 당신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아. 아, 큰형님도 참. 여태 하던 거 그냥 하시지. 왜 갑자기 안 하신다고 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난리셔. 남편은 중요한 요점을 모르더라고요. 본인의 아버지 제사를 왜 며느리들이 준비해야 하는지 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죠. 저는 사실 제사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명확했지만 남편에게는 주말 출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더 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했죠. 내가 이번 주에 주말 출근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30만 원 보내드렸다고 얘기했어. 남편은 그 말을 듣고는 본인이 그날 가서 어머니와 함께 제사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참 씁쓸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제가 할 말도 없었죠. 제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많이 화가 나신 건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형님 둘 다 안 온다고 하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답답하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결국 형님이 제사에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나중에 재산을 물려줄 테니 살아계실 때까지만이라도 제사를 지내달라고 하셨나 봐요. 형님은 그 말을 듣고 결국 참석하셨다고 해요.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이제 제사 문제로는 더 이상 나한테 전화 안 오겠구나 하고 안심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며칠 뒤 퇴근길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배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가시지 않고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결국 참을 수가 없어서 119에 전화를 해서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니 맹장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연락을 한 후 저는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위암에 걸렸을 때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힘들었던 게 몸에 무리를 준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때도 그렇고 남편 병간호하면서 제 몸에 힘을 많이 주며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의 예후가 좋고 직장 생활도 다시 잘하고 있으니 이제야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제 몸이 그제서야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전까지는 제가 워낙 튼튼하다고 믿었어요. 30 중반까지도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했으니까요. 하지만 맹장 수술을 받고 나니 건강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몸 구석구석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버텼지만 제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는 그 생각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여자에게 좋다고 하는 흑염소를 한번 해먹어 볼까 하고 알아봤어요. 다들 몸이 안 좋을 땐 흑염소가 좋다길래 저도 한 채 주문해서 먹어봤죠. 그걸 먹으면서 조금씩 몸이 회복되는 걸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아,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0 중반까지 감기 한번 걸리지 않던 몸이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를 해도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아요. 마치 본인은 나이가 많아도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걸 자랑이라도 하시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네. 하나둘 망가지는 걸 보니까 말이야. 그러게 자고로 건강은 미리미리 챙겨야 하는 거야. 그리고 너가 아버지 제사도 안 오고 그러니 벌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제사 참석하라고 했잖니. 사람이 없으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둘밖에 없고 너가 있으면 셋이 되는데 너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만 고생했다. 아유,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면 뭐하니. 이런 게 다 삶의 교훈인 거야. 언제나 마음을 곧게 써야 해. 이게 다 인과응보야.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너무 서운했어요. 남편이 아플 때는 이것저것 몸에 좋은 음식들을 해주라고 하시면서 가끔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프니까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히려 잔소리만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차이구나 하고 느꼈죠. 한편으로는 내 엄마가 아니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서운했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제가 그토록 그를 위해 병수발을 했는데 정작 제가 아프니까 점점 싫은 내색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저한테 치료 잘 받으라고 하더니 병원을 자주 가니까 점점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오늘도 병원 가? 무슨 병원을 그렇게 자주 가? 암에 걸렸던 나도 2, 3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갔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가는 것 같아? 또 이번에도 내가 주말에 애 봐야 하네. 아휴, 이번 주에는 일도 많아서 주말에 좀 쉬려고 했는데 나는 언제 쉬나?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그토록 그의 병간호를 해줬는데 내가 아플 때는 이렇게 대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무척 아팠죠. 그 뒤로 저는 약 4, 5개월 정도 잔병 치레를 하면서 지냈어요. 기침도 나고 목도 붓고 눈에는 염증까지 생겨서 정말 이곳저곳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를 보면서 남편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면 나는 그동안 1년 동안 남편 병수발을 다 했는데 이제 남편은 내가 아프니까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본인이 힘들어지니까 저에게 싫은 티를 내기 시작한 거죠.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 꼭 가야 하냐라거나 참으면 안 되냐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또 병원 가냐? 이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저도 몸이 아파도 참고 병원에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눈치를 받느니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집안일은 슬쩍슬쩍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일하는 핑계로 늦게 오는 날도 점점 많아졌고요. 한편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지만 그래도 저는 묵묵히 아이를 보며 할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등 쪽에 통증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근육통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옷이 등에 닿을 때마다 쓸리고 통증이 심해져서 옷을 입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나 등이 너무 아파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때도 또? 라고 하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상처였어요. 마치 내가 일부러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그 말을 꺼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의 반응이 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진통제를 먹고 버티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날 회사에서 일하던 중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옆에 있던 팀장님이 보시고는 구급차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또다시 응급실에 가게 되었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나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검사 결과를 보니 대상포진이네요. 상태를 보니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 정도면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분께 연락하세요. 대상포진이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 놀랐어요. 어쩐지 이렇게 아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대상포진으로 입원을 해야 하고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와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참 서운했어요. 또 아파? 당신은 안 아플 때가 있기는 해? 지금 나도 일하고 있는데 당장 어떻게 가? 퇴근하고 애 데리고 갈 테니까 그때 다시 연락할게. 그 말과 함께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수치스럽게 느껴야 하나? 정말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순간 친정 엄마에게 연락을 하게 됐어요. 엄마, 나 지금 대상포진으로 응급실에 왔어.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남편이 바빠서 못 온다고 하네? 엄마는 시간 괜찮아? 바쁘면 그냥 남편 기다리면 돼.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엄마가 바로 물으시더라고요. 어디 병원이야? 지금 당장 갈게. 그 순간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한테 엄마처럼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걱정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남편 아플 때는 그렇게 병수발을 다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아,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와서 입원 절차도 밟아주시고 이후 과정도 다 진행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약 일주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입원 생활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입원하고 며칠 뒤 갑자기 제 통장에 30만 원이 입금됐더라고요. 입금자 명을 보니 시어머니셨어요. 처음엔 나 입원한 걸 아시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보내셨나 싶었어요. 어머니가 웬일이지 하며 잠깐 고마운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그 생각도 잠시 바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 이번 주 목요일에 태어난다며? 내가 돈 보낸 거 봤지? 그걸로 태어나고 나서 제사상에 올릴 거 장 봐오면 된다. 내가 필요한 것들 적어서 보내줄 테니 사오면 돼. 목요일에 바쁘면 금요일 아침에 사서 점심에 넘어오렴. 금요일 저녁에 제사에 써야 하니까 금요일 아침 일찍 장 보고 11시까지 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전화를 뚝 끊으셨어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지금 몸이 아파서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 그것도 제사를 지내지도 않았던 나한테 장을 보러 오라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게 있다가 그 말을 계속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너무 누워만 있으면 안 된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잔병치레도 없고 병이 일찍 나아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남편 아플 때는 푹 쉬게 해달라고 하시더니 나는 왜 이렇게 대하시는 거지? 솔직히 그때 애 아빠가 안 아프지도 않았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아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저한테 대하니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남편한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이걸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기도 했죠.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한테 30만 원 보내셨더라. 난 내가 아프니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보내신 줄 알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사 음식 장보라고 하시네. 조상님들이 나보다 더 팔자가 좋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알고 있었어. 왜? 30만 원으로는 부족해? 10만 원 더 보내줄까?
정확히 얼마나 필요한데? 돈 필요하면 그냥 내 카드 쓰면 되는 거지. 왜 전화를 해? 태어나는 날 장 봐서 엄마네 갈 거야? 그럼 나는 그날 집에서 쉴 테니까 재빈이 데리고 같이 다녀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아픈 것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구나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남편은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뭐? 지금 내가 돈 더 달라고 전화한 것 같아? 내가 왜 제사에 가야 돼? 그리고 당신도 내가 지금 아파서 입원한 거 안 보여? 태어나고 바로 가서 제사상을 차려야 한다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지금 이 상황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그럴 수 있어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당신 아플 때 어떻게 했는데 진짜 당신 때문에 진이 다 빠져서 내가 회복도 못하고 있는 건데.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또 나 아팠을 때 얘기야? 그 얘기는 대체 언제까지 꺼낼 건데?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당신을 생각해서 많이 도와줬잖아. 내가 그 일 때문에 당신한테 평생을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돼? 당신도 좀 적당히 해. 그리고 이제는 당신도 아버지 제사에 가야지. 언제까지 안 갈 거야? 예전에는 우리 먹고 살기 바빠서 당신이 못 왔다고 해도 이제는 와야지. 언제까지 당신 편이 봐줘야 하는 거야? 남편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머리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편이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더군요. 몸이 아파 대상포진까지 걸렸는데 남편의 그 말에 등짝 아픈 건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제가 남편에게 다시 소리쳤어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당신 내가 진짜 아픈 거 한 번이라도 걱정해 본 적 있어? 내가 지금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벌고 애도 키우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힘들어도 100번은 더 힘들지 않을까? 내 생각은 정말 하나도 안 하네. 참, 내가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생각했다니. 알겠어. 당신 생각 잘 알겠어.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으면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줄 거라는 기대를 했던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저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를 곱씹으면서 아, 내가 부지런하지 않았구나. 남편 아플 때 진작 버렸어야 했는데 내가 남편이라고 끼고 살아서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어머니. 금요일에 뵐게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문자를 보냈는지는 아마 시어머니는 전혀 짐작도 못하셨겠죠. 어쩌면 이제야 둘째 며느리 길을 꺾었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실 저는 그 문자를 보내고 이 집구석과는 더 이상 상종할 수 없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내고 나서 바로 이혼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근처에 이혼 변호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워낙 선택하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관련된 일은 늘 제가 결정을 했고요. 이번에도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제 상황을 설명하고 이혼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당장 찾아봐 줄게 하더니 곧 연락처를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그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이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전화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직접 만나서 상담받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태어나는 날 오후 5시에 상담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시간으로 예약을 잡았어요. 그렇게 저는 퇴원 준비를 혼자서 했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할 때는 물론이고 퇴원할 때도 제가 항상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깨달으니 참 인생 헛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퇴원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고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았어요. 남편이 병치레를 했던 이야기부터 제가 주로 돈을 벌었던 상황들을 설명했죠.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얘기하시는데 그 순간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물었죠. 이혼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혼자 돈을 벌었던 기간도 길고 집 대출금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게다가 남편이 생활비를 들쭉날쭉 보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동안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남편이 생활비를 당연히 보냈겠거니 생각하고 따로 확인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금액도 날짜도 엉망이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또 아이도 제가 주로 양육해왔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친권 문제도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바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렇게 상담을 마친 후 집에 와서 아이를 하원시키고 한참을 놀아준 뒤 아이를 재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대망의 날이 밝았죠.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 댁에 들어갔을 때 제가 빈손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니, 너는 왜 빈손이냐? 내가 오늘 제사라고 제사상에 필요한 음식 사오라고 30만 원이나 보냈잖아.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사왔어? 이따가 배달이 오는 거야? 아니, 배달도 늦게 오면 의미가 없잖니. 언제 배달이 온대니?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문자로 그러셨잖아요. 몸을 부지런히 쓰라고요. 사실 저만큼 부지런히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아프니까 남편이나 어머니 두 분 다 저한테 관심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이혼하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멍하니 쳐다보셨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뭐? 이혼?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사 지내러 온다고 해놓고 이혼 얘기를 꺼내다니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남편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무서울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어요. 이미 마음을 굳혔으니까요. 왜냐고?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당신 정말 모른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혼하겠다니까 난리를 쳐? 나 이제 당신과 당신 가족 모두와 인연 끊고 살래. 그동안 참았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드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아프고 나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혼이 그렇게 쉬울 것 같아? 내가 바람을 폈어? 아니면 돈을 날렸어? 내가 왜 이혼해야 돼? 나는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아버지 제삿날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이렇게 소리치며 화를 내는 걸 보니 저는 정말 정이 뚝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쌓였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아픔이 쌓여서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거죠. 저는 남편의 소리치는 모습을 뒤로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 댁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곧바로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이제 남편이 언제든 집에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제가 전화를 하니 제가 사과하려고 연락했다고 착각한 것 같았어요. 당신이 먼저 연락할 줄 알았어. 생각해보니까 이번엔 당신이 좀 심했어. 솔직히 이번엔 당신이 잘못한 거 맞아. 아무래도 아프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었겠지. 내가 엄마 화 잘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어서 장 봐서 제사상 차릴 준비해. 남편의 말을 듣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어요. 정말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죠. 저는 참지 않고 바로 말했어요.
당신한테는 내가 갑자기 이러는 것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나 처음 병원에 가고 나서 이렇게 몸 안 좋아진 지 아직 6개월도 안 됐어. 그런데 그동안 당신이 날 위해 뭘 해줬어? 내가 병원 다녀오겠다고 하면 한숨 푹푹 쉬면서 힘든 티 내고 짜증만 냈잖아. 당신 아플 때는 내가 쉬지도 못하고 돈 벌었어. 애도 내가 등원시키고 무슨 일 있으면 내가 해결하고. 도대체 당신은 뭘 했어? 그리고 우리 집 대출금? 당신이 뭐 얼마나 갚았다고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그 말할 자격이나 있어? 스스로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이제 난 변호사 통해서 당신이랑 얘기할 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렇게 말한 후 전화를 끊고 곧바로 남편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남편이 계속 연락하려고 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와 대화할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그동안 일에 매달리며 정신없이 살아왔던 제 자신이 떠오르더라고요. 몸이 아픈데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던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주일 정도 휴가를 냈어요. 평소에는 쉬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몸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연락이 안 되니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몇 번 비밀번호를 틀리고 나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터폰으로 보니 남편이 서 있었죠. 사실 얼굴도 보기 싫었지만 마침 아들을 데리러 가야 할 시간이었기에 우선 무슨 말을 하려나 들어보려고 문을 열었어요. 다만 현관문을 안전고리로 잠근 상태에서 조금만 열고 대화를 나눴죠. 남편은 답답한지 문을 좀 더 열어보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대화하기 싫으면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몸이 괜찮아지니까 옛날 생각을 못했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정말 미안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 우리 재빈이 아빠 없이 키울 거 아니잖아. 재빈이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하지 말자. 아이 보는 걸 그토록 귀찮아하던 남편이 이제 와서 아이를 핑계로 이혼을 막으려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평소에 아들 눈치를 주며 피곤한 티만 팍팍 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들 생각을 한다며 빌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웠죠. 하지만 이미 마음은 멀어진 상태였어요. 남편의 이런 행동에도 전혀 감정이 동하지 않았죠.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사람들이 왜 있을 때 잘하라고 하겠어? 나는 당신에게 이미 마음이 다 떠났어. 그리고 이번에 당신이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걸 보니까 당신은 엄마랑 더 살아야 할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빠져줄게. 당신 엄마랑 행복하게 살아. 나는 내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 거니까. 애가 놀아달라고 할 때마다 피곤한 티 팍팍 내고 애 눈치 줘놓고는 이제 와서 아들을 생각한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나는 생각 안 바뀌니까 찾아오지도 마. 제가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하자마자 소리 지르며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인터폰으로 보니 남편이 약 10분 정도 서성이다가 결국 돌아가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옆에 있어주지 않더니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비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남편이 그렇게 빌어도 저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혼을 안 할 생각은 아예 들지도 않았죠. 제 마음은 이미 다 식어버린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이혼 소송 서류를 시댁으로 바로 보내버렸어요. 아마 서류를 받았을 때 시댁이 난리가 났겠죠. 남편은 소송 기간 내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했지만 제가 돈을 번 기간이 더 길고 많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제가 훨씬 유리했어요. 결국 남편은 5천만 원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이는 제가 키우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어요. 이혼한 지 딱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전 남편이 요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면서 재발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우시면서 저한테 전 남편이 아픈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예전처럼 놀라거나 걱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사 열심히 지내세요. 조상님들이 아드님 잘 보살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아드님 소식은 저한테 전하지 마세요. 이제 남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전 남편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하자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저를 향해 사납게 험담을 퍼부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참 기가 막혔어요. 전 남편이 아프다는 것도 혹시 거짓말인가 싶을 정도로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이미 굳건했거든요. 이번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할 말을 하고 살아야겠다는 결심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몇 번 주고받으면서 말싸움을 했죠. 시어머니도 처음엔 화를 내다가 제가 계속 따박따박 대꾸하니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픈 이야기 자꾸 하시면 그게 말이 씨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전 남편이 아프다고 해도 저 찾지 마세요. 저는 절대 상관 안 할 거니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셨죠. 얼마 후에 제 지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번에 시어머니가 갑상선 암으로 입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초기여서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자식들이 셋이나 되는데도 병문안을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자식 교육을 그리 엉망으로 시켰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요. 정말 뛰쳐나오기 잘했어요.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할 때 신경 안 쓸 수도 없었겠죠. 그럼 돈이라도 보냈어야 했을 거고 그랬으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마음 편하게 살고 있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쥐구멍에도 볕이 든다는 말이 딱 제 이야기 같아요. 30대까지는 정말 정신없이 남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부질없더라고요. 제가 남을 위해 애쓴다고 해서 남도 저를 그렇게 생각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특히 전 남편을 통해 그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도 우리 아들이 반듯하게 자라는 걸 보니 정말 대견해요. 이제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맨날 엄마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겠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 복은 없어도 아들 복은 있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저처럼 막막한 일상을 보내는 분들께 남을 위해 사는 것보다 자신을 위해 살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는 저를 먼저 챙기려고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